자, 이어서 봅니다.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1차 과목에서 학개론에서 얘기 다 들으셨습니까? 부동산 학개론에서 두 문제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고 민법은 한 문제가 모두정답 처리되고 이렇게 해서 세 문제가 구제되는 바람에 요번에 1차가 좀 어려워서 1차 합격생이 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세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걸렸겠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 문제 때문에 떨어진 줄 알고 가다반 이제 시험 끝나고서 가다반으로 가채점 했을 때 몇 문제 이제 두 문제 뭐 두세 문제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쓸쓸히 그 거리를 돌아다녔던 분 중에 요번에 합격했다고, 아이고 떨어진 줄 알았더니 교수님 합격했어요 하면서 연락 와가지고 한 분이 계시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천당으로 올라온 거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고, 그런 분들은 뭐 그 기쁨 두 배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뭐 하여튼 떨어진 줄 알았다가 붙으신 분 때문에 좋았고, 근데 그 와중에도 안타깝게 또 역시 또 그러니까 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복수정답을 인정받았는데 나는 그 문제에 해당이 없어요. 난 맞췄었어. 다른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다른 문제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친구는, 제가 분당에 있는 어떤 친구는 저희 교수진한테 진짜 잘했어요. 잘하고 뭐 하다못해 뭐 자기가 뭐 집에서 사탕 몇 개를 갖고 왔으면 그 중에 꼭 5개, 그럼 꼭 3개는 우리한테 주고 2개는 자기가 먹고 이럴 정도로 저희들한테 참 잘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이 챙겼던 그 수강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왜 안 되는지 안 됐어요. 하여튼 내가 막판에 그 9, 10월 달에 보니까 이렇게 그 동영모의사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1차 과목에서 한 과목이 그 의외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래서 좀 그런데 뭐 세법은 뭐 괜찮고요. 그런데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 성적으로 평상시에 그 성적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시험 끝나자마자 교수님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 연락이 왔어야 될 친구인데 연락이 안 와요. 그 친구 전화가 안 오고, 그래서 안 됐구나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좀 안 된 것 같다고 뭐 하기도 하고 소문이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 나기 전날 그 분당을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남자 수강생이거든요. 근데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수강생인데 그 친구가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밤이었는데도 뭐 노총각이니까 뭐해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전화를 씹더라고. 그 친구 그럴 친구가 아닌데, 제가 항상 예전에 무슨 메시지 항상 저한테 옛날에 이제 우리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신년산행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달에 해마다 제가 나중에 광고 드리겠지만 신년산행을 가요. 그 신년산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또 이제 졸업생분들, 이제 그 합격생분들, 이제 그 먼저 나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포함해가지고 신년산행을 매년 해요. 엄청 많이 올 것 같죠. 전국적으로 보이니까. 어떤 해는 10명도 안 되고, 어떤 해는 뭐 한 40명 되고, 뭐 어떤 해는 20명, 뭐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신년산행을 가는데, 이 신년산행에 오면은 제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신년산행 때 왔었는데, 신년산행에 오면 웬만하면 다 붙거든요. 신년산행에 온 사람 치고 떨어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붙는데 이 친구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때 보면 꼭 이제 문자 메시지가 와요. 교수님 비가 오는데 뭐 한 주간 뭐 월요일만 되면 한 주간 뭐 건강하시고 뭐 하시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항상 그런 친구, 내가 어떤 무슨 일 때문에 뭐 메시지를 보내면 힘내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보내면 나중에라도 교수님이 뭐 메시지 이런 친구였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씹더라고.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제 전화를 안 받거나 받았어도, 자, 늦게라도 부재중 전화 보면 꼭 무조건 전화가 올 친구인데 연락이 없어요. 강간무소식. 그렇다는 것은 그 친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 마음을 생각하면, 그 수강생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합니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뭐 반드시 우리 합격을 하셔야죠. 그래서 내년에 하여튼, 그 친구처럼 안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막 부담 갖고 막 지금 벌써부터 막 너무 막 이렇게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차분하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료 나눠주고 뭐 문제 풀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좀 푸시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듣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만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고 공부했던 거 헷갈리면 한번 보고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라도 하시면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꾸준히 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 218페이지 세율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그 얘기 나왔는데 마저 마무리를 지면 합격자 발표가 있고 지금 각 학원별로 학원들은 합격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 모임 있어서 수강생들이 많은 곳은 뭐 뷔페 같은데 뭐 이런 데서 되게 지금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그 합격자 모임을 해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수강생들은 저 멀리서 어떤 수강생이 반갑게 날 보면서 막 웃으면서 교수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잘 모르는 수강생이에요. 근데 막 뛰어가지고 교수님 하면서 막 안기려고 하는 수강생들이 이거 왜 이래 이 여자가. 그래서 보면은 여성 수강생들은 공부 모드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거의 맨 얼굴로 이렇게 다니다가 그날은 머리에 이제 미용실 가서 돈 좀 들였죠. 옷도 자기 집에서 이제 외투 이제 겨울 요새 추울 테니까 외투 중에 이제 값비싼 거 있죠. 그런 것들 딱 해놓고 화장 공들여서 하고 딱 오니까 못 알아봐. 자세히 봐야지 그 수강생인지 알지. 그런 수강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격자 모임인데 오늘도 지금 합격자 모임이 있어요. 저 어른 곳에서 인천에서 수강생들이 꼭 오라고 막 이렇게 연락이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서울 노원에서 강의가 있으니까 저녁까지 끝나고 내가 갈 건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한 11시 되는데 그때까지도 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안 가고 있겠다고 막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오늘은 딴 때보다 수업 한 10분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모임에 가서 같이 또 축하도 해주고 또 그래야 되겠죠. 아니 1시간 일찍 끝냈어.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이렇다고 일찍 끝나고 저렇다고 일찍 끝나면 안 돼요. 이렇다고 일찍 끝나고 저렇다고 일찍 끝나고 땡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원래대로 합니다. 자, 218페이지 여러분 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세율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법이 어렵다 수강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어느 부분에서 이제 쓸 수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게 기본 이론 들어가고 심화 이론 들어가면 특히 심화 이론 들어가면 세율, 취득세 세율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들으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래요. 오늘은 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우지 않고 입문과정이니까 용어를 익히시고 세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좀 아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취득세 세율은요, 과표 결정됐으니까 이제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등 비례세율. 그러면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비례세율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또 아시면 돼요. 자, 여기 봅니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의 크기입니다. 과표 크기에 과세 표준의 크기고 이쪽 함수가 세율입니다. 이쪽 함수가 세율이고요. 자, 그럴 때 취득세는요. 매매로요. 매매로. 자, 유상승계 취득이죠.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그 부동산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농지나 자, 토지 중에서는 농지나 또 건축물 중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건축물을 우리가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근데 1억 원짜리를 취득할 때도 4%예요. 2억 원짜리 상가라든가 토지를 매매로 취득해요? 그럼 4%예요. 3억 원짜리를 취득해더라도 취득세 세율은 4%예요.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자, 이럴 때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 자, 그래서 자,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례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를 보세요.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세율은 대개 어떤 게 누진세율이 정되냐면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이런 것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보유하는 재산, 또 벌어들인 소득,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누진세율인데 당연합니다, 여러분.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소득세 부과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불공평하지 그러면. 자, 여러분 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 안 되지. 불공평하지. 그래서 자, 보세요. 재산세나 이런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만약에 과세표준금액이 이만큼이면 세율 이렇게 적용되고, 화표가 이렇게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되고, 화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되고, 이런 식으로 자,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주로 재산이나 소득이 부과하는 세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례세율은 금방 얘기했듯이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인데,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재산세하고 있죠?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있잖아요.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도 또 적용돼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비례세입니다. 취득세 문제에서 취득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한다는 등 이런 얘기랑 무조건 틀려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비례세긴 비례세인데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차등한다는 것을 뭘과 무엇을 차등하냐면 취득 원인이요.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같은 취득 원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것을 취득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납세무자, 나중에 배우는데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은 차등에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또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여기 보세요. 농지를 있잖아요.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해요.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할 때 취득세 세율은 3%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이 3%. 그런데 1억 원짜리 농지도 3%고 2억 원짜리 농지도 3%고 3억 원짜리 농지도 3%고,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그래서 역시 비례세예요. 취득세는 누진세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비례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차등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농지냐 농지가 아닌 토지냐 등 이렇게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례세율이 무슨 말인지 누진세율이 무슨 말인지 익히시고, 취득세 차등 비례세율을 해서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아셨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취득세 세율.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서 기본 이론 3월 달부터 또 5, 6월 달까지 이렇게 걸쳐서 배우는 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율, 특례세율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이론에서는 우리가 기초이론 1월 달까지는 이 표준세율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이요. 표준세율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용어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세히 나왔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압축돼서 인문과정이라 압축돼서 나와서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요, 이 표준세율의 지자체장은 이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요. 이건 이제 물론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과 아까 얘기했듯이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양하거든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그 다양한 표준세율을 암기를 해두면 속 편합니다, 이게. 자, 꼭 나는 암기가 못하겠다 그러면 몇몇 것만 이해하고 몇몇 것만 사실은 암기하셔도 되긴 되지만, 전체 취득세, 취득 원인 등에 따른 표준세율을 암기해두면 속 편한데, 자, 제가 나중에 암기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20, 원팔, 영삼시계 끝. 이렇게 하면 이제 표준세율이 이제 암기가 돼요. 스토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으로 나중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데 안 해요. 예, 그리고서 나중에 어떤 수강생님도 이런 얘기를 해요.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제 문제풀이 과정 할 때, 자, 문제 우리는 뭐 원팔, 상삼팔 막 해서 문제를 막 이제 외운 대로 막 탁탁 풀고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문제 풀고. 그런데
호흡을 맞춰가지고 탁탁 풀고 지나가는데 자기 혼자만 하고 안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꼭 무슨 얘기하는 수강생이 있냐면 꼭 이렇게 학원 사무실 가가지고 꼭 이래. 뭐 암기만 하고 말이야. 수업 시간에 말이야. 참 이런. 저는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해해야지 우리가 응용력이 생기고 법령의 의미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험은 대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이해하는데 제가 많은 설명을 기울여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것들은 그냥 외우면 속편한 것들은 제가 그냥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만큼 설명을 쫙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암기할 수도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암기는 일부예요. 암기하는 것들을 속편한 것들을 암기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이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운하게 그 자기가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우고 있다가 그 문제 푸는데 못 푸니까 뭐라고 하냐면 암기만 하고 말해, 수업 시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여튼 그런 수강생이 제일 미워요. 하여튼 외우라고 할 때 좀 수업 시간에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연상해서 좀 해보고 그러면 까먹어도 또 해주고 까먹어도 또 해주고 하니까 사실은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속 편한데 이걸 안 외운단 말이죠. 하여튼 아이고, 하여튼 자, 나중에 외우라고 할 때 외우시면 되고요.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세율 용어를 익히고 세율 구조를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표준 세율에 해당하는 지자체 장이 이 표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있고, 그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은 50% 범위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매매로, 자, 농지나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통상적으로 4%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최고 6%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4%에 50%, 절반은 2%잖아요. 위로 플러스 2% 하니까 6%. 자, 그 다음에 최저 2%까지 이렇게 범위 내에서 취득세는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어떤 부동산을, 똑같은 1억짜리 부동산을 자, 서울특별시에서 취득했을 때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취득했을 때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취득했을 때하고 광주광역시에서 취득했을 때하고 각각, 그럼 각 시도마다 취득세 세율이 탄력세율 지자체장이 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돈은 6%, 어떤 돈은 2%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세정책 목적상요, 재산세 같은 애들은 각 시군구마다 실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자, 취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상 실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가 취득세는 다 똑같이 4% 적용됩니다. 매매나 자, 교환으로 농지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다 4%예요. 그런데 그럼 뭔 소리냐? 자,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잖아요. 조세정책 목적상 실제적으로는 자,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지만 법령에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취득세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즉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탄력세율을 자, 적용할 수 있다고 법령에 돼 있으니까, 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잖아요.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고,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세율,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나중에 배울 얘기고요. 세 개 덩어리 되어 있다. 근데 표준세율에 대한 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 교재 218페이지 세율을 보세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이요. 자,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으로, 자,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 2.3%인데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2.8%예요. 지금 줄 긋고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수 있도록 나중에 도와드려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에 뭐 3.5%, 비용유 사업자 같으면 취득할 때는 2.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건축물을 신축했다, 원시 취득했어요, 2.8%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되는데 오늘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맨 마지막 칸에 그 밖의 원인, 매매 등의 유상 취득 등으로 인한 취득, 그래서 4%, 농지는 3% 이렇게만 돼 있고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농지나 주택 이외의 일반적인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 3%, 1000분의 30. 우리가 세법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돼요. 1000분의 30이면 자, 100분율로 하면 이게 몇 프로라고요? 3%인 거예요, 여러분. 3%고. 자, 그 다음에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고요? 4%입니다. 근데 거기 매매 등 유상취득돼 있잖아요. 거기에 자 여러분 보세요. 유상취득돼 있는데 잠깐 보세요. 그 유상취득돼 있잖아요. 자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요 세율이 지금 농지는 3%. 자 농지나 그 다음에 주택 이외, 농지나 주택, 농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농지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면 몇 프로고요? 4%예요. 1000분의 40. 근데 거기 유상취득 거기다가 중요한 거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매매 이코르 교환이요. 자, 매매로 취득했을 때 매매도 유상승계 취득이고 교환도 맞바꾸는 거죠. 자기 거 주고 상대방 거 취득하니까 유상승계 취득이고.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23회 시험 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냐고요? 자, 보세요. 23회 시험 때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35x예요. 예?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35x. x입니다. 1000분의 30이 아니라 농지 이외니까 뭐예요? 자, 농지 이외니까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4회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고요? 자,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쭉 있었는데 자, 어떤 거 고르시면 돼요? 주관식으로. 자, 몇 프로입니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러니까 몇 프로? 3%예요. 이건 물어봤어요. 1000분의 30. 이거 고르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쉽게 나왔었죠? 23회, 24회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그 아래 보니까 탄력세율 돼 있죠? 자, 지자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에 지금까지 위에 본 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세법을 자세한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상취득의 경우에 흔히 벌어지는 유상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좀 알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누가 또 주변에서 뭣도 모르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뭣도 모르고서 야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면 그럼 내가 좀 뭐 좀 물어볼게. 내가 좀 요번에 집을 하나 샀는데 취득세가 세율이 어떻게 돼? 취득세 뭐 세율이 어떻게 돼? 하면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취득세 세율 4%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까봐. 자, 제가 요걸 좀 알려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세 세율이요. 거기 봅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초과는 주택은 3% 취득세 세율인데 요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13년 12월 달에 취득세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 주택 그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영구인하 세율이 법안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했던 거고 25회 시험에서 종합문제 속에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올라라 그 문제에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이제 하나가 나왔었는데 요거 자 보세요. 유상거래로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말하면 안 돼요. 보세요.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는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지 이거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 돼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원시 취득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웁니다. 원시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영구인하 세율은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맨날 제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맨날 강조를 드렸고 뭐 다양하게 OX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맨날 받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무난히 25회 시험에서 수강생분들 답 다 골라냈습니다. 어떤 거냐면 취득한 가격이 보세요.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 딱 6억 원이다. 그럼 몇 프로요? 1000분의 11%의 취득세 세율이 정돼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초과하고 자, 그다음에 9억 원 이하 9억 원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유상거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요거 2% 1000분의 22%의 취득세 세율이 정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 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유상거래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세율이 3%가 적용됩니다. 1000분의 30. 그래서 자, 딱 6억 원의 주택을 취득했다. 6억까지는 1%입니다. 6억 초과 9억 원이야. 그러니까 딱 9억까지는 몇 프로예요? 2%입니다. 9억 초과했을 때 3%입니다. 자, 그래서 25회 시험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정된다. OX예요. X입니다. 1000분의 20, 2%라잖아요. 아니에요. 6억 원 이하 주택일 때, 유상거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몇 프로? 1%입니다. 1000분의 10,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쉽게 출제됐죠.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 정도는 그래도 취득세 세율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나 집 하나 사는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그렇게 물어보면 딱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 없죠? 얼마에 샀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시가 표준액이 아니에요.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취득 가격이에요. 실제 취득한 가격. 그래서 얼마에 샀는데 물어봐. 그럼 얼마에 샀다고 해서 그게 6억 원이 하면 1%고 6억 초과 9억 원이 하면 2%고 9억 초과 몇 프로고? 3%고. 대개 이제 뭐 6억 원 이하 주택들이 일반적으로 강남 서울 같은 데라든가 일부 동네 아닌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것들 대개 뭐 6억 원 이하 주택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니면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부분이고 뭐 그렇죠. 그래서 6억 원 이하일 때 몇 프로 6억까지는 1%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과세율, 그 다음에 219페이지 세율의 특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219페이지 세율에 적용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심화이론과 문제풀이까지 뒤에 나중에 배울 내용이에요. 시험에서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조금 깊은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5, 6월 과정, 그 다음에 7, 8월 과정 가서 배울 거고요. 동그라미 5번은 자, 요거는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은 볼까요? 219페이지 맨 아래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이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5번 거기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5번 있잖아요.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요.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놓습니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 그러니까 이게 취득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재산세도 나오고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자, 같은 취득 물건이요. 나중에 배우지만 표준세율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적용한다고요? 높은 세율,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취득 물건인데도 그럴 때는 자, 둘 중 어떤 거 적용한다? 높은 세율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바꾼다 그러면 뭐 낮은 세율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렇게 맨날 얘기했는데 25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고요? 취득세 자, 과세금과 세율에 관한 종합 문제에서 지문에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OX? X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골라낼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죠. 자, 여기서 세율 중에 일반 원칙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세율은 오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례세가 무슨 말인지, 누진세율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취득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이 적용되고 차등 비례세율이니까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아셨죠? 취득세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자체장이 이 표준세율에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적용할 수 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오늘은 우리가 전혀 외우려고 하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근데 다만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셔야 된다. 그래서 자, 유상취득의 경우에 농지를 매매나 교환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몇 프로? 3%. 농지 또 주택 이외에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 4%. 특별히 주택의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 영구인하세율이 적용되는데 가격에 따라 틀려집니다. 유상거래야지 무상취득은 아니에요. 주택을 신축했을 때도 아니에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영구인하세율.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가격이 6억 원이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자, 요거만 오늘은 알고 가면 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았어요. 또 시험에서 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O, X요. O 맞습니다. 둘 다 유상승계시니까 같아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세율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같아. 요 정도만 오늘 아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20페이지입니다. 자, 220페이지 취득세 납세 절차를 배웁니다. 부가징수요. 자, 우리가 세금 계산했어요. 취득세를 이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고 납부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220페이지 교재를 보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표 결정했죠. 곱하기 세율에서 이제 산출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자, 봅니다. 취득세는 납세무자는 신고기한 내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지자청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그런데 그 신고기한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할 것이냐 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이건 상식이죠,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납부하는 거 상식입니다. 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민법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의미를 좀 배우게 되면 나중에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것은 입문과정에서 좀 배우긴 그렇고 1월달 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자, 요게 이제 25회 시험에도 나왔었지만 독립화 문제로 가로넣기 문제로 나왔지만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단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뒀을 때가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는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그죠? 아프리카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고를 들었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려고 대도시까지 브라질 대도시까지 나와야 되겠죠, 비행장? 그 다음에 거기서 멕시코를 만을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가야죠. 거기서 환승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와야 되잖아요. 엄청 오래 걸리죠, 여러분? 그래서 자, 부고 듣고 시간 걸리니까 국외 주소를 뒀을 때는 상속인이 그러면 시간을 더 줘요.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포인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시간자산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상속 개시일이 2015년 만약에 3월 10일이라고 쳐요. 이때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러면 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 언제까지? 날짜를 특정해 보세요. 언제까지? 자, 3월 달이니까 3월 달이니까 4, 5, 6, 7, 8, 9지. 10월 달이라고 하신 분이 들리는 것 같은데 9월 달입니다. 9월 언제까지요? 9월 언제까지요?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9월 10일이 아니에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9월 10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때부터 6개월이니까 언제까지? 9월 30일. 월로 하니까 9월 달은 31일이 없잖아요. 월로 하니까 9월 30일까지 자,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소수령으로 바꿀 때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둔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O, X. X입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언제고?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이제 추가 신고 납부 기간에 관한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동그라미 4번을 봅니다.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다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신고 취득세 납세 절차 이 신고 기한은 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합니다. 4번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 취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쪽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등록면허세하고 오늘 이제 배우게 될 등록면허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이쪽에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2010년도까지요. 우리 지방세법에는 취득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요, 여러분. 자, 그래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등록세라는 세금을 냈었어요. 자, 그런데 뭐하러 두 번을 신고하냐? 부동산 사면서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록세는 또 등록세도 따로 신고하고 뭐하러 두 번 이중으로 신고하냐?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하자. 그래서 등록세에서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자, 등기 등록 내용. 그러니까 뭘 사면서 뭘 취득하면서 사든 공짜든 하여튼 취득하면서 등기 등록했던 그 등록세 내용은 이걸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어요. 취득세로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통합을 시켰고, 자, 등록세에서 그 외 사항이요. 등록세에서 그 외 사항. 그래서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 변경하거나 또 소멸하는 말소 등기 같은 건데 소멸과 관련한 이런 사항은 이게 이제 우리가 면허세가 있었어요. 면허에 대해서 부과되는 면허세하고 이 두 개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2011년도부터 이렇게 신설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등록세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합격한 지 이제 최근에 이제 합격하신 분은 요걸 이제 다 배웠으니까 잘 아는데,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있죠? 합격하신 분은 뭐 지금도 세금 관련해서 저한테 이제 제자분들 질문 올 때 꼭 아직도 그래. 교수님, 저 취등록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이고, 등록세 없어졌다니까. 아차, 그렇지. 그러면서 항상 취등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등록세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뭐라고요? 취득세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세에는 옛날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전에 부동산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나 토지 같은 거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요. 취득세 세율이 2%였어요. 그거 등기할 때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가 2%였어요, 세율이. 그래서 지금 통합된, 이걸 두 개를 합친 거니까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세율이 몇 프로라고요? 4%요. 매매로 인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 내면은 이 취득세 4%에는 옛날 등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런 거요. 그래요. 그래서 포함됐기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이걸 먼저 배경으로 해서. 그러면 취득세는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요? 60일 이내 신고 납부합니다. 이게 이제 이 취득일이 언제냐? 배웠잖아요. 이 취득일이 언제냐고요? 매매 같은 개인 간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국소공판법을 제외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어느 때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내요? 계약서 보고 계약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그때부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거고, 국소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부터요? 사실상 실제 잔금 지급된 날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고, 등기일이 빠를 때는 어느 때부터?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이게 부동산 같은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자, 우리가 취득세를 내면 이 취득세는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서에 우리가 접수하러 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자체에 취득세를 내서요, 영수증 첨부해서 우리가 등기소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등기소나 등록관청을. 우리가 등기는 어디서 해요? 등기는 어디서 해? 등기소에서 이제 공시법을 배우잖아. 그러니까 등기소나 또는 어떤 등록관청을 갈 때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 취득세, 우리가 취득했는데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 우리가 취득세 4%를 먼저요, 지자체에다가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를 우리가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등기소 가서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등록관서에 갈 때 취득세 안 내고 가면 등기 등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수강생이 있어요. 나중에 예전에 재작년에 합격한 인천에서 재작년에 합격한 수강생 한 애가 있어요. 어떤 애가 있냐면, 얘가 한 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외모를 얘기하면, 하여튼 이 녀석이
땅땅해요. 여자인데 땅땅 20대 초반에 땅땅하는데 얘가 하여튼 뭐 처음에는 얘가 그 어떤 강의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인상만 빡빡 쓰고 어떤 애가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세법이 처음에 어렵다고 하더니 인상만 빡빡 쓰고 중간에 들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점점 세법이 쉬워져요 그러고 이제 그랬다는데 하여튼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얘는. 쉬는 시간에도 뭐 조금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아침에도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아침에 그 학원 딱 출근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달려와가지고 교수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고 하여튼 엄청 많이 질문했던 애인데 심지어는 주말에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주말에 무슨 급한 일 있나?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면 토요일 같은 때나 뭐 그 저녁 때 같은 때도 그러면 얘가 학원에서 공부하다 말고 전화해가지고 교수님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전화하고 그랬던 녀석인데 한 번은 이런 전화 왔어요. 교수님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이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다 배웁니다. 저희 교수님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문이 지금 맞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얘가 있었는데 이 녀석 물론 합격했습니다. 자 나중에 합격했는데 여러분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요? 원칙 60일 내 신고 납부해요. 이 기간 중에 아무 때나 하여튼 등기등록하고자 할 때는 그런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는 지자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 취득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의미라는 거 지자체에 내고서 등록관세 가야 한다는 얘기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취득세는 저를 보세요. 취득일부터 원칙적으로 며칠요? 60일에 신고 납부한다. 자 근데 거기 우리 교재 동그라미 1번 원칙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돼 있죠? 그 60일 거기다가 60일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해놓냐면 증여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여 포함해서 증여로 인한 취득도 자 증여 받아서 우리가 뭘 취득했어요? 그러면 아까 취득일은 증여 계약일이라고 그랬죠? 그 계약한 날부터 며칠이요? 증여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 근데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자 몇 개월? 6개월 내. 상속인이 국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근데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다만 이게 등기등록을 요 기간 동안에 신고 납부하는 건데 지금까지 얘기한 근데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 아셨죠 여러분?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를 봅니다. 자, 그거 무슨 얘기인지 볼까요?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않은 때는 산출세 또는 부족세액의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여러분 우리 조세 총론에서도 배웠어요. 징수 방법에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세가 정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또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이런 거 배웠어요. 납세무자가 신고를 불성실히 안 해. 자, 좀 적게 신고해. 그러면 누가 다시 과표를 결정해? 지자체장이. 과세주체가 다시 과표 결정해.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해요?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해? 시가순액으로. 그래서 시가순액에다가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시가순액 1억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면 시가순액 1억 원을 과세표준해서 곱하기 세로해서 산출세 구하고 불성실 신고한 것만큼 가산세 합한 금액을 뭘 통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이렇게 취득세는 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죠? 신고 납부 안 하면 불성실하면 가산세 정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에다가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게요. 그리고 거기 가산세가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죠. 요 가산세를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봅니다. 가산세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에 와서 보세요. 가산세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가산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요, 이런 얘기입니다. 가산세는 우리가 가산세는요, 여러분,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하고요, 일반적인 그 가산세와 그 다음에 이제 중가산세라는 것으로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가산세라는 것으로 나눠져요. 가산세는. 그럴 때 일반 가산세는 여러분 봅니다. 우리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우리가 구별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안 했어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뭐만 적용돼?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계산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해서 합한 게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한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 근데 신고를 불성실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납부를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얘는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하는데요. 여기 봅니다.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필기 좀 쉬는 시간에 하시고 일단 여기 보세요. 부정한 방법 또는 부당한 방법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법령에 부정한 방법이 뭔지 쫙 나와 있어요. 대개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닉하거나 뭐 그런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사기 이타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 과소신고, 적게 신고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요. 요 가산세는 보세요. 요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는 그 가산세율이요. 요게 40%가 적용됩니다. 여기 이제 40%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이런 부정한 부당한 말 없이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무신고예요. 이런 말 없이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자, 산출 세액에 그 산출한 세액에 이게 자, 산출한 세액에 20%가 적용됩니다. 20%가 적용돼요. 그 다음에 신고 확인했어요. 법정 신고기는 신고 확인했는데 자, 부정한 방법은 아니었고요. 웃자다 보니까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과소신고, 법정 신고기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여기를 잘 보세요. 요거는 과소신고분 세액에 이게 10%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는지 등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은 40, 20,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돼요. 근데 이 과소신고 가산세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과소신고분 세액의 10%인 거지. 이게 산출세액의 10%도 아니고 신고 금액의 10%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출한 세액은 이게 100만 원인데 자, 신고한 금액이 법정 신고인데 이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자, 과소신고했죠? 적게 신고했죠? 이때 가산세율은 10%는 산출세액의 10%가 아니에요. 신고 금액의 10%도 아니고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과소신고한 금액이 얼마예요? 10만 원. 이거에다가 10%. 그래서 얼마? 만 원.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는 신고 금액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땡입니다. 아니고 뭐다? 과소 신고분 세액에 자,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납부를 또 불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납부 불성실,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건 여기 보세요. 미납부.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법정 신고기한 내 또는 미달 납부. 납부하긴 했는데 적게 납부해요. 한 경우에는 이 미납부, 미달 납부한 금액에다가요. 여기 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그 시중금리를 감안한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게
만분의 3이에요. 0.03%입니다. 이게 적용돼요, 현재. 자, 여기다가 미납 일수를 곱해요. 네, 미납 일수를 곱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만약에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0.03% 납부불성 계산세 구할 때 미납 일수가 만약에 10일이에요. 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납부불성 계산세는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100만 원에 0.03%는 얼마예요? 100만 원에 0.03%는 얼마예요, 여러분? 예? 자, 100만 원에 1%는 얼마입니까? 만 원입니다. 만 원. 100만 원에 10%는 10만 원. 100만 원에 1%는 만 원. 100만 원에 0.1%는 1000원. 0.03%니까 얼마예요? 300원. 아이고, 자, 이거 봅니다. 300원이에요, 여러분들. 자, 예? 그 여기다가 10이니까 3,000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300원씩 붙는 거예요. 납부불성 계산세. 그러면 보세요. 이걸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납부불성 계산세는 자,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아요. 미납부, 미달납부한 금액에다가 자, 0.03% 곱하기 미납일수니까 한마디로 미납한 기간 1일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3%율이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당한 방법은 아니었고요. 그냥 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했어요. 그랬을 때 산출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자, 무신고가산세니까 단순 무신고가산세니까 산출세 100만 원이었다면 20만 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자, 납부기한 지나서 10일이 지났다? 그러면 요거, 자, 100만 원 0.03% 300원에다가 10일이니까 얼마? 3,000원. 자, 그래서, 가산세는 토탈에서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0만 3천원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탈에서 120만 3천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토탈에서. 가산세는 신고불성계산세 20만원, 납부불성계산세 3천원. 20만 3천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일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계산세는 의무위반에 적용됐다 가산세율을 달리한다. 어떻게 적용된다? 40, 20, 10% 이렇게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자, 그런 말 없이 법정 신고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인데 산출세액의 10%도 아니고 신고 금액의 10%도 아니고 원래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한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다? 10%가 적용된다, 여러분. 납부불성계산세는 미납한 기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몇 프로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0.03%. 만분의 3율이 가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산세 거기 보니까 교재 가산세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이 미달하는 때는 차등과세, 즉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이 40, 20, 10% 정도 된다는 거. 제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납부불성 계산세는 납부세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는 당해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만분의 3, 즉 0.03% 곱하기 납부 지연일자를 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납부불성 계산세는 미납한 기간 1일 0.03%율이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가산세, 가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있는데 중가산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가 지금 없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자 기본서 나오면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다음에 배우고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한번 봅니다.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법인은요,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 관련 증거 서류를 작성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자, 몇 프로가 적용된다? 10%가 적용됩니다. 2013년 개정세법이었는데 2013년 3회 시험 때, 4회 시험 때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뭐예요? 자,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개인의 법인이에요. 법인에게만 부여합니다. 개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취득세 납세무가 있는 개인에게 장부 등의 보존 의무가 있고 이거 안 하면 가산세 10% 적용된다. 이러면 틀려요. 자, 포인트 그러니까 동그라미 누구한테? 법인이요. 법인에게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부여하고 이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율은 몇 프로 적용된다? 10%입니다. 20%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10%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5개 세목은 다 독립세입니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세금이 부가세인데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냅니까? 이 법에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어떤 게 정해져 있는지를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거?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과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함께 내요. 시험에서는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뭐 농어촌 특별세와 뭐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자, 어떻게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지 얼마만큼 부과되는지 이 계산은 나중에 할 일이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부가세라는 거 말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 수업안에서는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된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함께 부과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부가세로 정해진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를 함께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21페이지 등록면허세인데 잠깐 쉬었다가 우리 등록면허세를 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